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류기간 동안 최소 2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회담 둘째 날 공동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선 프레스센터가 문을 열고 인터넷을 통한 남북 간 기사소통 창구도 가동됐습니다. 평양국제공항 등 곳곳에서 대규모 예행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9.13 대책에 따라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조사해 실거래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부터 사무실을 두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의 월세는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눠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 2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빼돌린 프랜차이즈 본부와 월세를 내는 임차인에게 갑질을 한 임대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내일 평양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번엔 우리 정상이 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합니다. 지난 봄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 방안 등이 핵심 의제입니다. 두 정상은 2박 3일간 공식 회담만 두 차례에다 오찬, 만찬 회동까지 합치면 대6번 정도 만나서 밀도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된 평양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첫 소식 최광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합니다. 서해 직항로 하늘길을 이용하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 오전 10시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합니다. 활주로에 직접 나와 남측 대통령을 맞이하던 북측 위원장의 모습을 18년 만에 다시 볼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후 공식 환영 행사와 오찬에 참석한 뒤 곧바로 첫 공식 회담을 진행합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인 만큼 형식은 과감하게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 간의 회담으로 첫날 일정을 환영 만찬과 예술공연 관람으로 마무리한 양국 정상은 둘째 날에도 오전에 바로 두 번째 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은 둘째 날 낮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 간 긴장 해소 방안을 담은 군사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남북 정상 간에는 처음으로 민감한 비핵화 의제 등을 직접 다루다 보니 어느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나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블랭크입니다. 문 대통령 일행은 셋째 날 오전에 공항 환송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보다리 회동처럼 별도의 친교 일정이 진행될 경우 귀경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청와대는 막바지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이제 내일 아침이면 평양으로 출발을 할 텐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회담인 만큼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남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과를 가져오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다. 이 점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네, 내일 일정을 보니까 오후부터 곧바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던데요. 그만큼 두 정상이 서로 할 얘기가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모든 무게가 실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비핵화 의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북한과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라는 미국 간의 이견이 명확한 상황에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정상끼리 만나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한 임종석 위원장도 다른 의제와 관련된 질문엔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어떤 수준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상세한 설명을 했지만 유독 비핵화 의제와 관련한 부분만큼은 말을 아주 많이 아꼈습니다. 네, 핵심 의제는 역시 이제 비핵화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는 북미 간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서 청와대도 사실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엔 지난번 판문점 회담 때와는 달리 주민들과 별도 인사 없이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 자신이 보기에도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비핵화와 관련해선 변수가 많고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회담이 열릴 평양도 지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막바지 점검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회담을 하루 앞둔 평양 현지의 생생한 표정을 공동취재단 김기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 도착한 남측 선발대를 현지 숙소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정상 간 만남이 임박한 상황. 구구절 이후 열흘도 채 안 되는 짧은 준비 기간 탓에 선발대는 도착 직후부터 북측과 긴박하게 실무 접촉을 갖고 동선을 확인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양에서 사용할 방탄 차량 2대도 육로로 방북해 대기 중이고 생중계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고려호텔에서 프레스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북측 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거리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특별수행원과 취재진 숙소인 고려호텔 주변을 비롯해 평양 거리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현수막 등 상징물은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만남이 기대되는 평양국제공항 등 곳곳에서 대규모 예행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평양 프레스센터도 문을 열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남북 간 기사 소통 창구인 인포넷도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중요 전환점을 앞두고 평양은 지금 기대 섞인 긴장 속에 남북 정상 간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공동취재단 김기현입니다. 이번 회담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도착 직후부터 오는 20일 돌아올 때까지 대통령 일행이 어디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지 평양에서의 예상 동선을 김경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에 도착합니다. 11년 만에 평양 방문. 문 대통령은 먼저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가진 뒤 평양 시내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평양 시내에 해당하는 중구역이라는 곳입니다. 북한의 핵심 기관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만수대 의사당이 있고 또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고려호텔도 있습니다. 노동당 청사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자 대북 특사단이 2차례 방문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서의 첫날 밤은 어디서 보낼까요? 현재로선 대동강 북동쪽 백화원 초대소가 유력합니다. 북한이 국빈을 초청할 때 숙소로 이용하는 곳으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에도 대통령들의 숙소였습니다. 숙소뿐 아니라 회담장도 있어서 이전 2차례 정상회담은 모두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백화원에서 차로 5분 거리, 능라도란 섬에는 5일 경기장이 있는데요. 양 정상이 이곳을 방문해서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구구절 때 공개한 빛나는 조국에는 4.27 판문점 선언의 영상과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란 카드 섹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박 3일 일정에는 두 정상의 친교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달라진 평양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최고층 빌딩인 류경호텔에서 전망을 보거나 여명거리 등을 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남북 정상은 둘째 날 옥류관에 들러 평양냉면을 먹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번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를 거론했는데요. 군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자리 잡은 우리 군의 GP입니다. 오른쪽 위 울창한 나무 사이로 보이는 회색 건물은 북한군의 GP입니다. 1km도 안 되는 거리로 언제라도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 내 일부 GP를 철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철수하는 GP는 중부전선 철원 일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8km까지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20-30km까지 늘려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방안도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무장 완화 방안도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의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는 북한 측이 여전히 NLL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담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방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시설 신고 의지를 밝히거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논의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북미 간 협의가 남아있는 만큼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문이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될 또 하나의 의제는 경제협력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분야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동행하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남북 경제협력 논의의 출발점은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자는 게 이미 합의돼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에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외에 새로운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들을 좀 더 진전시켜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내일 리룡남 내각부총리를 만나는 주요 그룹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계 수행단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철도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과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을 계열사로 두고 있고 통신과 에너지 분야에 강점이 있는 SK 역시 SOC에서 협력 논의가 기대됩니다. 3년째 멈춰있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과거 10여 년간 TV 등 가전제품을 북한에서 위탁 생산한 경험이 있고 상사 분야 계열사를 통한 지하자원 개발도 가능합니다. 포스코도 과거 북한 무연탄을 구매한 적이 있고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등 북한 광물을 이용한 사업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의 구체적 사업을 합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대한 사업들을 남북 간에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 간의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뤄져 대북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남북 경협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 가족 문제 논의가 얼만큼 진전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지금까지처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봉을 정례화할 수 있을지,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전원 상봉을 추진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4.27 1차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그 뒤 실현된 건 지난달 남북 각각 100가족씩 참여한 상봉 행사가 전부입니다. 여전히 5만 6천여 명이 수십 년째 혈육 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전면 생사 확인을 시작으로 서신 교환, 상설 면회소를 통한 수시 상봉, 화상 상봉, 더 나아가 고향 방문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설 면회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제안하고 오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설 면회소는 금강산에 이미 설치돼 당장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접근성이 좋은 개성 지역에 상설 면회소 추가 개설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향 방문은 관광 사업으로 인식될 경우 대북 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가능한 그런 사업의 유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그 사업으로서는 협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관련 합의가 나오면 즉각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는 여러 체육인들도 포함되면서 체육 분야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의 남북 공동 개최를 북측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재훈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 하계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북측에 국제대회 공동 개최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의 공동 개최는 한민족이 더 진전된 평화의 길로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 공동 입장으로 시작해 평화의 올림픽으로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남북 단일팀이 국제종합대회 사상 첫 우승의 쾌거를 일궈낸 지난 아시안게임까지. 새 정부 들어 연이은 남북 체육 교류의 성과들은 국제대회도 함께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It's good idea to think and to continue to build Olympic values, to build Olympic spirit and peaceful through sport, through Olympism. 2030년 또는 2034년 피파 월드컵 공동 개최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남북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과 공동 개최하자는 제안입니다. 실제 피파는 최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 연합의 2026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연합의 대북 제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어떤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를 둘러싸고 함께 뛰는 북측 경호원들의 모습이 화제였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한 대통령의 방북이니만큼 그에 못지않은 최고 수준의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회담장을 빠져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차량에 탑승하자 12명의 남성들이 V자 대형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4.27 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경호원들은 이 같은 밀착 경호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용할 방탄 경호 차량입니다. 문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로마다 최고 수준의 경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군사 분계선을 넘은 뒤 2선과 3선 경호는 북한 호위 총국이 담당했지만 최근접 경호는 청와대가 맡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있을 땐 북한 호위 총국과 청와대 소속 경호원 10여 명이 합동 경호를 했습니다. 호위 총사령관하고 보통 우리 경호처장 실장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또 협상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오케이 하면 또 이렇게 보기 달라지고.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은 참모와 경호를 뒤로 물린 채 독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도 남북 정상이 편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외곽 경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열린 경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남측 대통령의 방북.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양측 실무진은 두 정상의 동선과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에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 1위였지만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3% 수준으로 반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경남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서울의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겁니다. 주택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65% 정도인데 비해 고가 단독주택의 반영률은 3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실화라! 현실화라! 이처럼 급등한 집값이 공시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건 조세 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집값을 잡는 데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작이 의심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9.13 대책에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힌 정부는 오늘 열린 후속 점검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를 보다 촘촘하게 파악해 과세 근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반영률을 모든 지역 등에 일률적으로 높여 적용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선 모든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할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해선 교통이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서민 착취형 임대업자나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고소득 사업자 A씨의 사무실, 국세청 조사관이 금고를 열자 현금 다발과 함께 금괴가 발견됩니다. 서랍 한 켠에선 수십 개의 차명 통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사관이 들이닥치자 황급히 돈다발을 쓰레기통에 숨기려 하는 적도 보입니다. A씨는 국세청 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수익을 빼돌리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 계좌로 받아 회사가 아닌 사주가 챙기게 했고, 사주는 또 별도의 자기 회사를 세워서 식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뒤 가맹점에 매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물렸는가 하면 계약 연장을 하면서 월세를 대폭 올리고도 임차인에게 월세 세액공제 신고는 적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서민 영세업체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불법적으로 빚독촉을 하면서 고리의 이자는 차명계좌로 받은 대부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거나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 착취형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 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엔 고소득 사업자 1,100여 명을 조사해 9,4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상대로 한 갑질과 반칙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불량품을 담당 직원에게 강제로 떠넘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룡희 기자입니다. 중장 비용 타이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길모 씨는 이달 초 회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제조한 중장 비용 타이어에서 작은 흠집이 발견됐는데 심할서를 쓰지 않으려면 타이어를 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길 씨는 기계에 이물질이 자주 끼어 수리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계가
뭐 화자가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사라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 제품을 사다가 저희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며 히말서 대신 타이어값 110만 원을 회사에 냈습니다. 길 씨는 6년째 노조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노조는 사측의 노조 탄압이 수년째 이어져 왔는데 이번 일도 노조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열악한 부서로 계속적으로 발령을 하는 등 회사에서 계속 괴롭혀 왔고요. 흠집을 가지고 이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업체 측은 직원의 부주의로 불량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히말서 등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기구에서도 저희도 200개를 만들었어요. 그 분량 딱 하나 났어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도 일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제품 강매는 일부 간부의 지시였을 뿐 회사 방침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입니다. 지난 7월 해병대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 추락사고 원인은 헬기의 주 회전 날개를 모터 기호에 연결해주는 핵심 부품 로터 마스트의 균열 때문인 것으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 계열인 육군의 수리온 헬기 일부에서도 이 부품에 문제가 파악된 것으로 전해져 육군에 배치된 수리온 헬기 90여 대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즉 전화 금융사기 범죄가 점점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콜센터를 차려놓고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감금한 채 조직폭력배들처럼 전화 사기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국내 숙소를 급습합니다. 대포 통장과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이스 해가지고 돈 어디 갔어? 이들은 중국 칭다오 등의 콜센터를 차리고 국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은 현재 정부 지원 대상자로 마이너스 통장, 대환대출, 신용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저금리 대출을 사칭한 사기 전화입니다. 사기에 걸려든 사람들에겐 상환 능력을 미리 보여줘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한 사람당 500만 원에서 6천만 원을 계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결국 300여 명으로부터 챙긴 돈이 68억 원. 대출금에 쪼들리다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가정들이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대출금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사업은 3천이고요. 이자만 그냥 갚아 나가는 거죠. 원금 상환은 전혀 못하고 있죠.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과 팀장 등 서열을 정하고 조폭처럼 운영됐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모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도망가면 살해한다는 강령도 정했습니다. 3천만 원만 주면 사람 죽이는 건 애도 아니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도망가다 잡히면 뜯겨 맞고 공항에 지키고 있고. 한국으로 가면은 다시 안 온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원 86명을 검거해 7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기 수준의 범행을 넘어 조폭과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단체로 조직화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과 태국에도 유사한 조직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처럼 에버랜드에서도 불법적인 노조 탄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13년에 공개된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적시된 대로 노조 탄압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조합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하자 용역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 위에는 사측 현수막을 겁니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에버랜드에 노조가 생기기 한 달 전 조합원 수 4명인 기업 노동조합이 갑자기 설립됐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사측과 단체 협약을 맺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단체 협약서입니다. 조합은 회사를 비방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조합 활동 관련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단체 협약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런 내용은 2013년 공개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에버랜드의 친사 노조를 설립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 대응으로
노조가 단체 교섭을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경영지원실 인사팀에서 노무관리 서류를 집중 확보했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가 삼성전자에서 다른 계열사로 확대되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옛 미래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에버랜드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에버랜드 관계자들을 소환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서해 연평도 주민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특히 큽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군사 대치와 전쟁의 공포 해소를 위한 논의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해 평화 수역 조성 문제가 협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박재우 기자입니다. 인천항에서 뱃길로 불과 2시간 거리인 연평도. 인구 2천여 명인 이 섬은 요즘 가을 꽃게철을 맞았습니다. 부둣가에서는 갓 잡은 꽃게를 그물에서 분리하고 깨끗하게 씻어 상자에 담느라 모든 주민들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8년 전 폭격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항상 마음 편히 조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어장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야간 조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낚싯배를 타고 섬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빈 낚시를 던졌는데도 1분도 되지 않아 쭈꾸미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조기 파시로 유명세를 탔던 연평어장은 지금도 꽃게와 쭈꾸미 황금어장입니다. 하지만 섬 북쪽으로 가는 바닷길은 막혔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저 하얀 부위 뒤쪽이 북한 어로구역입니다. 연평도 어민들은 저 하얀 부위 뒤쪽까지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북방 한계선 NLL 대신 완충지대나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은 남북 어민들이 평화롭게 함께 조업하고 고향 땅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 한번 둘러보라 하면 아주 맨발로 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떤 곳에 어느더라도 간다 온 사람은 많을 거예요. 연평 주민들은 하루빨리 서해 바다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꼽히는 망쿠시 필리핀에 이어 홍콩과 중국 남부를 휩쓸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지나간 자리마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김도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필리핀을 관통한 뒤엔 슈퍼급에서 한 단계 낮아졌다는 태풍의 위력에도 홍콩과 중국 남부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바닷물이 호텔로 밀려들고 초고층 건물 강화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속 260km의 강풍은 가건물을 도미노처럼 넘어뜨리고 가로수를 뽑아냈습니다. 琴日啲風啊，好大風啊！以我咁嘅噸位啊，都吹得喐啊，我都驚㗎，真係。 홍콩은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교통편이 중단되면서 관광객 10만 명의 발이 묶였고 지난해 태풍 하토 때 카지노 영업을 이유로 늑장 경보를 냈다가 8명이 사망해 홍역을 치렀던 마카오는 이번엔 모든 카지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민 245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태풍의 진행 경로에 위치한 2기의 원자력 발전소에도 한때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선 사망자가 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필리핀 벵게트주에선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10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세력이 약해진 망쿠스는 베트남에 상륙해 큰 비를 뿌린 뒤 오늘 오후 소멸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망쿠스의 피해 집계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재산 피해가 최대 134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바쁜 일상에서 따로 시간 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 3번 10분씩 짬짬이 빨리 걷기만 해도 30분 연속 운동하는 것 못지않게 성인병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직장생활 30년 차인 최현희 씨. 빠듯한 업무에 가정까지 챙기다 보면 운동할 시간은 엄두조차 못 냅니다. 피곤하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가서 좀 쉬고 싶은 생각에 운동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내 스스로 쌓이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비만인 중년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하루 연속 30분씩, 나머진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석 달간 러닝머신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30분 연속 운동한 그룹은 평균 허리둘레가 2.6cm, 혈당이 16, 수축기 혈압이 6.6 감소했습니다. 10분씩 나눠 운동한 그룹도 허리둘레 2cm, 혈당 12, 이완기혈압 3.4가 떨어져 연속 운동한 팀에 못지않게 성인병 예방 효과가 높았습니다. 보통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몸속에 있는 지방이 타면서 운동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운동 초기에도 에너지원으로 지방이 40%가량 쓰이기 때문에 지방 소모 누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초기에 탄수화물이 더 많이 쓰이는 거지 지방이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나눠서 하는 것도 지방을 계속 태울 수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일터로 출퇴근하거나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빨리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하루 30분씩 5일,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할 경우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의 수사관을 보내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녹취록 등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태풍 쏠릭에 이어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 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직면, 장남면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한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교의 전 교무부장을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숙명여고를 압수수색해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다른 과목별 담당 교사들과 학원 관계자 20여 명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2009년 파업 강제 진압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성의 있게 나선 것에 대해 존중하고 모레 대한문 분향소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트위터를 통해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 합의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라며 지난 9년간 아픔 속에서 세상을 떠난 30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명성황후가 당시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에게 준 부채가 130여 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알렌의 후손들이 조선 후기 문화재들을 기증했는데요.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비단 위에 수놓아진 꽃에 종달새가 날아듭니다. 상아로 만든 부채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왕실의 기품이 느껴지는 부채. 갑신정변 이후 명성황후가 왕실의사였던 알렌에게 내린 화조도 접선입니다. 행복, 염원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불수감은 19세기 도자기에서 많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대한황실문화원이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조선 후기 유물 30여 점을 환수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알렌 후손들을 만나 직접 기증받았습니다. Allen, great granddaughter of Dr. Allen. My grandson could not be here. 환수 유물 중에는 알렌의 친필이 들어간 서책과
한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문화재로 등록된 알렌의 진단서처럼 근대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담겨진 역사적인 의미도 잘 활용되어질 수 있게끔 관계자들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시 교육되도록. 현재까지 파악된 미국 내 우리 문화재는 4만 6천여 점. 지난 5년간 불과 36점이 환수됐을 뿐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